어제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곳곳에서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불의 가뭄까지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올 여름에는 엘니뇨가 발생하여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 잦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는 시급한 글로벌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요.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경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잘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구론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아이쿱 생협 건강한 사료 대표이신 박일준님을 모시고 충북 청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게스트를 만나보기 전에 음악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라사 데셀라의 데스에토. 데스에토는 더 데저트, 사막이란 뜻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멋진 스페인의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음악을 듣는 동안에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He venido al desierto para reírme de tu amor, que el desierto es más tierno y la espina besa mejor. He venido a ese centro de la nada para gritar que tú nunca mereciste lo que tanto quise dar, que tú nunca mereciste lo que tanto quise dar. Ahora sí, he venido al desierto para reírme de tu amor, que el desierto es más tierno y la espina ves mejor. He venido a ese centro de la nada para gritar que tú nunca me hiciste. He venido yo corriendo, olvidándome de ti. Dame un beso, pajarillo, y no te asustes, colibrí. He venido encendida al desierto pa' quemar, porque el alma prende fuego cuando deja de amar. Porque el alma prende fuego cuando deja de amar. Ahora sí, he venido yo corriendo y olvidándome de ti. Dame un beso, pajarillo, y no te asustes, colibrí. He venido encendida al desierto pa' quemar, porque el alma prende fuego. He venido yo corriendo, olvidándome de ti. Dame un beso, pajarillo, y no te asustes, colibrí. He venido encendida al desierto pa' quemar, porque el alma prende fuego cuando deja de amar. Porque el alma prende fuego cuando deja de amar. Ahora sí,
tierno y la espina besa mejor. He venido a ese centro de la nada para gritar que tú nunca me hiciste lo que tanto quise dar. He venido yo corriendo, olvidándome de ti. Dame un beso, pajarillo, y no te asustes, colibrí. He venido encendida al desierto para quemar, porque el alma prende fueg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전북 완주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네. 축산농가 박일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아침, 점심 식사를 했죠. 예, 예. 지금 배가 살살 아프는데 오늘 방송을 잘 마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걱정돼요. 졸릴까봐. 재밌게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럼 좀 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신 바짝 들게 아, 하세요. 준비가 다 되셨어요? 모르죠. 아,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 모셨는데 전문가의 분야에 제가 질문을 해드려야 되겠죠? 엉뚱한 질문 해드려도 잘 받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쉽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게 모른다. 그런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첫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그 농산물 수입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건국 이래 우리 농축산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요. 가까운 애로 지금 그 산지의 농가 한우 가격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떨어진 값만큼의 피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상인들의 이제 그 이윤 추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도시 지역에서 그 고기 가격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값 떨어져서 지금 농가들은 힘들죠. 근데 이제 그 빨리 이 불황을 벗어나려면 이제 그 아무튼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려면 소비가 많이 돼야 되겠죠. 근데 소비가 되려면 이제 그 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시 지역에서 고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제 소비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제를 좀 왜 그런지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는 복잡한 유통 구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한 7, 8단계를 거쳐서 소비자까지 전달해지는 이런 복잡한 유통 단계가 이제 고기 가격을 지금 그 산지 가격 대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비지에서는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고기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좀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아, 생산자에서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소비자가 접점 지역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건 그 판매하는 어떤 유통구조 시스템도 있지만 판매하는 분들의 이익 추구를 좀 최대화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좀 연결돼서 좀 상충되는 면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산지인 한우 가격이 떨어졌지만 지금 청주에서 얼마 전에 4년 4개월 만에 구제액이 발생했잖아요. 예. 또 이로 인해서 농가의 어떤 부담들이 굉장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 기사에서 보니까 한우 1,000마리 이상이 살처분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말이 우리가 숫자가 1,000으로 그냥 쉽게 뭐 1,001에다가 0세개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 살처분한다라는 게 인도적으로 가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먼저 그 질문으로 왜 구제역이 발생했는지 좀 여쭤볼게요. 구제역은 원인으로 따지면
그 이미 자연상에 존재하는 균이에요. 예전에 이제 그 오래전에 소를 키워오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열병이었다고 그래. 예전에는 구제역이라고 하는 그 병 명칭을 붙이기 전에 열병이라고 그랬대요. 가끔 한 번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좀 지나면 아프다가 낫고 그랬었다는 거죠. 원인은 그 이게 자연상에 그 존재하는 그런 질병 그 가축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인데 이게 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겠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열병처럼 왔다가 지나가고 그러면 훨씬 더 면역력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소가.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대부분이 뭐 농가가 뭐 집에서 한두 마리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 공장식으로 인해서 많은 두수의 소들을 좁은 공간에다가 놓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한 마리가 감염이 되었다 하면은 쉽게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튼 밀집사육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소비자들은 쉽게 표현하기를 공장식 축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농촌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밀집사육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밀집사육으로 인해서 이제 질병 확산의 속도가 빨라졌죠. 예전에는 소 그 한 사람이 키우는 평균 두수가 그 한 90년 2000년대만 해도 10두에서 20두 정도 됐죠. 근데 지금은 40두 이상으로 이제 한 농가당 평균 사육 두수가 늘었단 말이죠. 소만 놓고 보자면. 근데 이제 그 40두 정도만 키우는 게 아니고 좀 그 다두 사육 농가들은 뭐 300, 뭐 1000두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병이 오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한 농가가 걸렸다고 하면 10두가 감염되고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데 지금은 1000두가 감염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돼지는 또 그 만수, 2만수 이게 한꺼번에 그 농장들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구제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농장 전체가 감염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밀집 사육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이제 이런 것을 사전에 그 차단하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살처분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결론적으로 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육 두수를 제한하는 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제 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희생이 좀 줄어드는 거가 아닐까요? 그게 이제 그렇게 그 단순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일종의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그 단백질원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싸게 소비자들은 싸게 먹고 싶잖아요. 그럼 싸게 먹으려고 하면 그 아무튼 생산 과정에서 생산비가 최소화돼야 되고 생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단위 면적당 많이 넣어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산비가 저렴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그 가축 사육 두수를 줄이는 문제도 물론 이제 함께 고민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먹거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제 이런 바탕 위에서 이런 대책이 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소비자가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덧붙여서 저는 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 먹거리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이 밥상에 오르는지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냥 슈퍼에 가면은 있는 게 내가 돈이 있으면 사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어떤 물론 물건이긴 하죠. 물건이긴 하는데 그런 과정에 얼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과정이 좀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먹거리 교육이 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른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 교육이 좀 더 충분하게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그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그
소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예, 예. 몇 두 정도 키우고 계시나요? 저는 3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30마리 가지고 생계가 혹시 이어지고 있나요? 다른 부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농가에 그 구조액이 발생한 적이 있었었나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위생적인 면도 있고 그런 건가요? 구조액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운이죠. 운인가요? 예. 이게 우리 완주 지역에도 구제역이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을 이렇게 면별로 발생한 지역이 있고 또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가들이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죠. 자기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구제역이 이게 가려서 사람을 가려서 네. 어느 농장은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저 구제역 그 균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게 갈리는 거죠.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소의 경우 이제 살처분한다고 했는데 그 살처분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살처분이라고 하면 일단 뭐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말 단어 직접적으로 자체가 살아있는 채로 처분한다. 그러니까 생명인데 처분이라는 단어도 조금 저는 거슬려요. 아무튼 이제 이게 생명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이제 거두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가 덩치가 크잖아요. 이제 큰 송우들은 한 700에서 800kg 정도 나가니까 사람 70이나 80kg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 10명 정도의 그 덩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아무튼 매립을 해서 예전에는 해소를 했는데 이제 땅을 파야 되겠죠.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매립을 하고 그리고 덮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동시에 거기다 매립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요? 아니요. 가스. 이제 숨을 거두어서 이제 매립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닭이나 이런 것과 좀 다르게 살아있는 채로 하기는 저기 소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매립을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두수를 한 곳에 이제 매립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거기서 이제 침출수 같은 것이 발생을 하죠. 이게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 조치를 하는데 비닐도 깔고 조치를 하는데 그게 결국 이제 그 환경에 완전히 뭐 그 환경 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화수 오염이라든가 예전에 이제 그런 문제도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숨을 거두는 과정에서 이제 그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런 걸 하다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이제 거두는 일인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공무원들이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매립을 하려면 농가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농가들 동의를 구하려면 이게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구제역 살처분 처리 비용으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그 가축 질병이 한번 발생하면 흉흉해지죠. 농촌 전체가 흉흉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구제역 뭐 살처분 이런 단어들을 들었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저 혼자 개인적으로 나는 결론은 뭐냐면 동물보호 측면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 공동체가 이제 그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문명 전체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인간의 활동으로 이제 이게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동안의 그 인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바탕 위에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죠. 맞아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각각 개인의 어떤 삶의 생활 패턴 네. 그게 바뀌고 그리고 시스템이 거기에 더불어진다면 좀 더 우리가 같이 공멸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각각 아마 그 동물별로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이게 이제 축산 자급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네. 축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축산 전체적으로는 자급률 한 6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농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보다 훨씬 축산물. 더 높네요. 네, 높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축종별로 보면 소가 한 36% 정도 자급하고 있고요. 그 돼지가 한 70% 정도 자급하고 있고, 그리고 닭이 한 85% 정도 자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축종별로 이제 다르긴 한데 자급률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완벽히 자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렵죠. 왜냐하면 그 먹이가 되는 사료 그렇죠. 곡물들이 다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자급을 완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돼지하고 닭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왜 소는 36% 50% 미만인데 왜 이것은 낮나요? 소는 그 일단 첫 번째로 수입 그 소고기하고 국내산 소고기하고 가격 차가 월등히 큽니다. 이제 일단 그 이게 시장 개방이 다 됐잖아요. 시장 개방이 되고 이제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그 소고기 가격이 이렇게 격차가 커지고 그러면서 그 좀 소비층이 한우를 좋아하는 소비층은 여전히 한우를 사랑하지만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소비층들은 수입 쇠고기로 많이 이동을 한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한 65% 정도의 소고기가 수입이 돼서 우리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급되고 있다고 봐야죠. 아까 이제 65%라고 아니 소의 이제 자급률은 축산 자급률은 소 봤을 때 36%를 했고 이제 아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수입 사료를 말씀하셨어요. 네, 수입 사료를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 사료가 들어오는데 주로 이제 사료면 어떤 그 재료들이 들어가나요? 사료에는 크게 5가지 정도 주요 곡물이 들어가죠. 옥수수, 네. 밀, 보리, 콩, 뭐 이런 이제 주요 곡물들이 들어가죠. 네네. 그게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그 가축도 똑같이 사람이 먹는 거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기 대표님께서는 아이쿱 생협 건강한 사료 대표이시잖아요. 예. 이제 대부분 사료는 수입되었는데 지금 직접 그러면은 국내의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드시는 곳인가요? 아니요, 이제 그걸 지향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지금 국내산 곡물은 아주 단가가 비쌉니다. 사료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래서 국내산 곡물을 그 뭐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수입을 하는데 GMO가 아닌 넌-GMO 곡물을 이제 주요 원료로 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좀 단가가 높잖아요. 네, 조금 더 비싸죠. 15% 정도 비싼 것 같아요. 15%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이제 그 축산업이 그 동물 복지하고도 아까 살처분이나 뭐 구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었고 그리고 환경 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전 세계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보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더 높다고 하잖아요.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축산업이 어떻게 얼마만큼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수단하고 이제 축산 쪽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하고 이제 이게 처음으로 그 비교가 돼서 제안된 그 자료가 UN FAO 식량농업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이제 기본이 돼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이 한 14.5%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기후 위기에. 근데 이 축산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이게 14.5%라는 수치 안에는 그 전과정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을 하는데 전 과정에 대한 그 평가가 들어가서 14.5%라는 수치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사육에서부터 우리 식상, 밥상까지 오르는 모든 가공, 사료에서부터 네, 사료 그런 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교통수단도 그 교통수단은 배출량 기준으로만 있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 배출 그 치가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좀 산업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해하죠. 근데 이제 축산 쪽을 생각할 때 그 조금 그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식량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축산이 식량 위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이런 논쟁도 있지만 식량 위기와 관련해서 축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또 그게 기후 위기가 곧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인데 그 식량 위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지금 축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축산계가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식량이라고 하는 자원을 그 세계적으로 아무튼 식량 자원을 생산하면 그걸 사람하고 가축이 나눠 먹어요. 네. 거의 사람이 한 43% 정도 먹고 가축이 37% 정도를 먹습니다. 네. 그 대부분을 이제 사람하고 가축이 나눠 먹는 상황이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세계 인구도 지금 80억을 돌파했잖아요. 네. 2050년경에 가면 거의 98억 100억에 육박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제 경제 성장국들이 있죠. 경제가 성장되면 육류 섭취가 늘어날 거고요. 소비가 네. 늘죠. 네.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 네. 식량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도 증가하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육류 섭취로 인해서 식량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량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생산하는 과정이 기후 위기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네. 지구 환경에.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과연 그렇게 해서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기후 위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온실가스 배출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뭐 몇 프로다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근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럽에서는 교통 정리가 끝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있는 자원으로 지금 생산된 식량 곡물 자원 가지고 늘어나는 그 인구도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 그 인류가 공평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좀 그런 수준의 그 식단 계획도 발표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된 거죠. 식량 자원을 지금보다 더 생산하면 생산하는 만큼 기후 위기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식량 자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류가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살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지점에서 축산은 좀 이제 지금같이 무분별하게 규모를 확장하거나 또 그 경제 성장국들의 뭐 수출을 한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키워도 된다 이런 방식의 그 논의는 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점을 모두 다 사실은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된 부처나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좀 온실가스를 축산업 분야에서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첫 번째 문제 뭐 관계부처나 뭐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죠. 그래요? 잘 알고 있으면 네. 벌써 알고 지금과 같은 다른 대책이 나왔겠죠.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이게 일종의 기득권이 생겼고요. 축산도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전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를 차지해요. 거의 50% 정도 반절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죠. 네. 그만큼 또 토지 사용료도 높을 거고요. 그만큼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건
농업의 일종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뿐만이 아니고 전후방 산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료공장, 곡물 수입업체, 그리고 또 이제 그 소가 그 생산 과정에만 이제 농민 것이지 넘어가고 나면 가공, 유통, 소비 이런 문제는 이런 모든 곳에 이제 기득권들이 형성돼 있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쉽지가 않죠. 수용을 한다는 게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이게 합리적인 그 축산 방향을 수립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눌 때 저도 고민해보는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제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맞을까요? 제 생각이.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까 그 생산자는 생산으로만 끝나고 그 다음에 가공, 유통, 소비 모든 단계는 생산자의 손을 벗어나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통제 또 시장에 흘러가는 것을 또 국가가 개입할 수 없고 왜냐하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서는 사실은 이것들을 막아야 하는 되잖아. 그래 어떤 고리를 하나 끊어야만이 새로운 어떤 체제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고리를 끊고자 하는 사람이 없죠. 아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굉장히 아무튼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이 체제 전환에 대한 문제는 네. 이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그 자본주의 이게 그 무한 이윤 추구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이 기후 위기를 불러왔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네.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이제 민주주의하고는 다르죠. 음. 이게 민주주의는 유지돼야 되더라도 네. 그 무한 욕망과 무한 이윤을 추구해 왔던 이 자본주의 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봤어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그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뭐 우리가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 자본주의가 걸어왔던 길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그 지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냐 좀 그건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좀 논의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좀 그 참여나 또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좀 그런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좀 더 그 공론화되지 않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고 싶은 장을 좀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예, 좀 예. 이러한 얘기들이 많은 사람이 듣고 좀 더 고민하고 나의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것들 한번 좀 둘러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지루하니까 아까 주제가 무겁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문제와 네. 이제 물론 바꿔 가야죠. 네. 바꿔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후 위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네. 있잖아요. 네. 또 1.5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10년 안쪽에 무너질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세기 말에 2.6도, 네. 3.2도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 지금 상황은 네. 이제 그 상당히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죠. 근데 급격한 전환이라고 하는 건 네. 이제 내 한 사람 바꾸는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정치 질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세계의 정치 질서도 바뀌어야 되지만 네. 우리나라 국내 정치 질서도 바뀌어야죠. 이게 그 정치 질서가 바뀌어야 급격한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4.14 기후 파업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이제 집단 행동이 좀 필요한 거죠. 네. 9.24 네. 또 이제 기후정의 그 기후 행진이 있을 건데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동시적으로 내 패턴도 좀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정치 체제의 전환을 통해서 급격한 이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네. 만들어가는 노력도 함께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10년 남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IPCC 종합보고서에서도 원래는 2050년까지 1.5로 봤는데 2040년으로 해서 시간도 당겨지고 온도도 변화 폭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제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그 발빠르게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기후 시스템 상황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의 어떤 생활 패턴과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 긴급하고 나의 어떤 생존, 사실 생존의 문제이잖아. 이제는 앞으로는 생존의 문제. 아무리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 기후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이 경제 활동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생사의 문제인데 우리는 왜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늦었죠. 기후 대응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늦었습니다. 유럽은 그 짧게는 한 20년, 길게 보면 30년 전부터 기후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해 왔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이웃나라 일본도 상당히 기후 대응은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시간을 놓친 거죠.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시작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계속 늘려온 거죠. 그래서 감축 부담이 지금은 이제 늘려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그걸 다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고통이 큰 이번 거죠. 정부는 이것도 지금 당장 감축하려고 하는 거 미뤄두고 있잖아요. 그게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후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하게 환경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환경 문제가 아니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통째로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부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이다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헛바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원전 비중을 늘리고 뭐 재생에너지 비중을 또 낮춰가지고 네. 이게 시장에 사인을 잘못 주고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 그 저기 탄소세? 그 제품 생산 전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하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약된 물량이 뭐 지금 저기 계약 파기가 되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이게 그 고통을 조금 피해 보겠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미래 사회에 우리 고통을 훨씬 더 큰 네. 폭으로 증가시켜 놨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더 커졌다 오히려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메시지를 잘못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현 정부가.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소 한 30도 정도 키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는 혹시 더 양이 많지는 않았나요? 많았죠. 예.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줄이신 건가요? 제가 이제 이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이제 정부 논의에도 참여하고 네. 또 축산의 혁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좀 노력을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이게 문명의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다가서고 있다. 이게 그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 그 문명도 지속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축산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한 반절 정도 줄였어요. 그러면 사육 줄이는 규모를. 네, 줄이고 또 이제 본인께서 사육 도수를 줄이고 또 나아가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좀 사육 도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부분에 네. 저는 이렇게 사육 규모만 이제 단순하게 그 축산계가 이제 굉장히 그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말 중에 그 사육 규모만 줄이자고 하는 말만 가지고 이제 사육 규모 줄이자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식량 위기에 대한 상황을 얘기한 거죠. 축산이 기후 위기나 식량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식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축산 규모를 좀 줄이는 것이 맞다. 또 하나는 이제 농경지에 그 질소
질소인이라고 작물이 크기 위해서는 질소인이 꼭 필수 영양소거든요. 네. 작물에. 근데 이게 질소인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그건 이제 화학비료도 많이 주지만 그 축산 분뇨도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질소인의 비중이 늘어난 거죠. 세계 최고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 질소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토양이나 수질 오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환경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봐서라도 축산 규모가 지금 조금 많은 거 아니냐, 줄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이제 그 온실가스가 축산 분야에서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발생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가 전체 대비 1.3% 정도밖에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내 발효, 뭐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3%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게 많다고 그러냐 하고 이제 축산계는 좀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 사료 생산 과정이나 네. 그러니까 사료가 이제 수입돼 오고 있는데 그 사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그 대략 한 45% 정도로 잡거든요. 네. 그러면 1.3%가 아니라 2.6%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분 관리제 도입에 따른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축산 규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는 흐름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소비 행동이 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비건이나 대체육 등으로 소비자들의 단백질원의 섭취에 대한 소비 행동이 지금 변하고 있다. 근데 유럽에서 2040년경에는 대체육하고 전통육이 역전이 될 것이다. 대체육이 전통육이 40% 정도 차지할 것이고 대체육이 60% 정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소비 행동이 세계적으로 집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은 육류가 주식이잖아요. 네. 육류가 주식인 나라에서 그 소비자들의 집단 행동이 그런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곧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위기가 빠르게 형성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축산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축산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축산을 완전히 없애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다만 이런 여러 조건들이 지금 우리가 그 추구해왔던 그 규모화, 네. 무한정 확대 이런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정책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 규모가 좀 줄어들어야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봤던 거고요. 네. 지금도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럼 축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런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나요? 축산계에서는 많지 않죠. 네. 근데 시민사회 진영과 환경 그 관련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은 많죠. 공감대 형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빠른 시기에 극단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그 희망은 보이나요? 예,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희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네, 어떤 희망이 보이는지. 그리고 지금 속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속값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공급 과잉이 원인인데 소가 네.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소가 많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농가들이 네. 가격 문제 때문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죠. 예전에 3년 전에 이 그 의제를 꺼내드렸을 때만 해도 가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소를 뭐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축산 농가들이 생각을 했었죠. 하는 네. 농가들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소값이 떨어지니까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소고기가 또 가격이 반전돼서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 반전돼 가지고 이게 소값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소를 또 많이 키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우리 그 한우 산업의 역사를 보면 네. 10년을 주기로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 왔어요.
호흡 불황이. 근데 그 수급 문제에서도 소사육두수가 지금 많다고 하는 것이 예,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환경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줄여가지고 그 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게 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모 확대 정책이 아니라 규모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질소하고 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축산에서 나온 분뇨는 다 어떤 가공이나 아니면 발효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질소, 인, 그러니까 거기에 투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분뇨에는 질소인이 함유돼 있죠. 네. 근데 이게 작물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작물도 뭘 먹어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물이 먹는 것은 양분이라고 해서 질소인, 그 칼리 뭐 이런 걸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질소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질소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이제 화학비료하고 축분이 이제 주요 공급원이죠. 네. 근데 그 화학비료하고 축분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작물이 충분히 흡수를 하지 못한 양분들은 이제 토양에 남아가지고 토양에 토양에 오염원이 되거나 그게 이제 비가 와서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면 이제 하천의 녹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적정하게 양분을 투입해서 작물이 필요한 만큼 적정한 양분을 투입해서 그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지금 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아까 그 이 사육두수하고도 지금 우리 농산물 그러니까 채소를 키우는 것과도 연관이 있네요. 만약에,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 가축 분뇨를 바다에나 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생산된 거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떤 밭의 어떤 축분의 어떤 화학비료뿐만 아니라 그 채소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네.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 사유 두수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말로는 질소인이 우리가 먹는 채소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소가 많이 들어가 이제 질산염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이제 질산염은 그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 소비자들은 이게 채소 같은 데서 네. 이제 질산염 측정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네. 이렇게 질산염이 낮은 채소를 구입하고 이런 문화들도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벌써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토양에 너무 네. 많은 질소를 공급하는 방식의 그 농업 방식은 이제 앞으로 좀 전환이 필요한 거죠. 질소를 많이 먹고 자라는 채소들은 훨씬 더 빨리 크나요? 영양분이 많으니까. 빨리 크죠. 그리고 보기도 좋죠. 네. 근데 이제 질소가 적정하게 들어간거나 이게 우리가 이제 산에서 자라는 산채를 최고로 좋은 이게 야채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게 산산물 최고의 보약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은 이게 인간의 손이 최대한 안 탔을 때 그때가 가장 건강한 식재료가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근데 인간의 손이 많이 타면 탈수록 또 양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보기는 좋은데 사람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축순환 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네. 그 영양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경축순환 농업이 어떤 것인지. 소비자들은 네. 좀 어렵죠. 이게 경축순환이 사자성어로 생각하고 네, 있는 경축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려운 용어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한자로 풀어보자면 이게 씨 뿌릴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경, 씨 뿌릴 경 이제 그런데 그 경자는 그냥 우리 일반 농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축자는 축산업 축자입니다. 그래서 경축. 경축하자, 뭐 환영한다, 뭐 기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네. 그 농산물하고 농업과 축산하고 두 개를 합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경정농업하고 축산농업이 이게 지금은 벽이 생겨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다 집에 이제 소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있고 뭐 그 대규모 그로 있다고 해도 한 3, 40두 정도 가지면 굉장히 큰 축산 농가였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 한두 마리 키우고 3, 40두를 키웠냐? 농사 짓기 위해서 키운 거거든요. 네. 고기소로 판매하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고 그 똥을 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서 농사 짓기 위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네. 똥이 귀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해서 과거에 그 농사를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되죠? 끊어졌네. 네, 주제가 갑자기. 경축 그 순환 농업을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그 소에 있는 분뇨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그죠 채소를 키우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농업이 농업용으로 우리가 사육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때는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충분하게 지금은 아까 질소인도 충분 그 너무 과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뭐 보기 좋고 때깔은 좋지만 건강이 좋은 거냐 하는 문제는 좀 우리가 진지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축 순환 농업을 말씀하실 때 이 사육 두수를 낮춰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달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는데 그 아무튼 사육 두수가 많고 축산 분뇨 발생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그 작물 생산 과정에 많은 양분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 작물들이 아무튼 그 양분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고 또 흡수된 그 많은 양분을 흡수한 그 농작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되고 이런 과정이 국민 건강에 부담을 준다는 거고 또 흡수하지 못하는 양분은 토양에 남거나 그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수질 오염이 부담이 되고 환경에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투입하는 것이 맞고요. 이 순환 농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그 축산 분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축의 먹이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료. 그렇죠. 가축의 먹이를 순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는 그 먹이도 순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분뇨만 농경지에다가 이게 아무튼 처리하는 것이 순환이 아니고요. 농경지에서 나온 것을 다시 그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는 것이 순환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그 경축 순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먹이도 우리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달을 하고 그리고 농경지에는 우리 가축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죠. 그게 순환 시스템이죠. 아까 그 먹이를 말씀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밭에 나오는 모든 어떠한 그 작물을 우리가 속하고 나서 남은 것들도 다시 소의 먹이로 사용이 되어야만이 이게 흘러간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그 핵심이죠. 분뇨를 축산 입장에서 보면 분뇨를 농경지에 그 투입하는 문제보다 농경지에서 나온 그런 다양한 부산물을 가지고 먹이를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그 자원을 최대한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을 아껴 쓰는 방법은 이미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순환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축산 쪽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야예요. 예전에는 다 그 우리 전통적인 가축 키울 때에는 이게 집에서 음식물 나오면 그걸로 개 주고 돼지 주고 또 저기 농업 쪽에서 나오는 그 저기 쌀겨, 보리겨, 밀기울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화된 이후에는 그 농식품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그냥 버려지는 것들도 많고요. 네. 근데 그게 폐기물이 아니고 네. 실제로는 가축의 입장에서 보면 자원이에요. 사료 자원. 근데 버려지면 그 폐기물이 되고 폐기물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순환 과정에서 그런 버려지는 자원들을 축산이 먹이로 이용할 수만 있다면 축산은 굉장히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로 네. 주목받을 수 있죠. 그렇죠. 국민들 별도로 어떤 사육하기 위해서 경작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 열대우림을 벌채를 하고 거기에다가 사육할 수 있는 경작제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돌고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면 그럼요. 지구자원도 예. 저는 이제 그런 축산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제도 뭐 폐기물과 관련된 법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고 하지만 네.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런 바뀐 상황 앞에서는 과감하게 네. 그런 문제 관련해서 네.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좀 행정이 항상 뭐든지 좀 더뎌요. 많이 더디죠. 네, 시민들은 앞서가는 행정이 더디기 때문에 전혀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멈춰 있는데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글쎄요. 어떡하죠? 안타깝네. 그러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TBS 그 생방송 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이 농축 산업에 관련해서 우리의 식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다른 어떤 아이폰을 사든지 뭐 비싼 가전제품보다도 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소홀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여쭈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아쉽지만 또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 그때도 예. 나와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박일진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좀 더 과거의 그 선생님 활동이라든지 좀 더 좋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갖고 계시는데 좀 시간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 기후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요. 축산업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축 순환 농업으로 지구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축산업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구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기를 바라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였습니다. I'm gonna get through this